항노화가 뭐냐면 안티에이징이에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하면 뭔가 최첨단 같고 회사가 슈팅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그 이미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HMR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는 HMR 합니다. 완전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패키징이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는 게 용어에서도 이제 그렇게 포장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또 한번 보시죠. 스튜디오 미르 같은 회사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냥 일반 상장한 거예요. 일반 상장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2월 7일 날 했는데 작년에 이제 OTT가 굉장히 핫했죠. 뭐 왓챠다, 넷플릭스다 해가지고 뭐 거기에 드라마 한번 그 제작해서 공급하면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제작업체 우회상장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단순한 용역 사업이었어요. 이런 제작 부분이 용역 사업이고 한 번 용역해갖고 방송에 틀면 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장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PI가 굉장히 돈이 됐었어요. 그 제작한 그 원본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장금이 뜨면서 사실은 방송사가 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많이 후려쳤거든요. PI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그게 돈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 게임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하는 제작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게 포텐셜이 좋아요, 요새는. 하나 이렇게 무슨 그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완구도 만들고 그것도 게임으로도 만들어요. 거꾸로 게임 회사들이 그 소스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그 PI 자체가 굉장히 큰 그 무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그 저작권의 그 힘을 설명하는 건데 최근에 작가 하나 자살했잖아요. 검정 고무신. 그런 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인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만든 원 저작자는 돈 받아가는 게 없고 그 저작권을 활용해가지고 매출이 몇천억이잖아요. 본인은 정작 얼마 가져가지는 못했고. 그게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상장을 한 회사인 거고, 여기 보면 그 글로벌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업체들이 이 콘텐츠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 금액 단위가 어마무지해요. 뭐 보통 드라마, 영화 하나 할 때 뭐 몇백억 쏟아붓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 아이템 기획부터 제작, 후반 제작, 그다음 후반까지 그다음 제작 전 단계를 아우르는 총괄 제작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PD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PD 출신 자체가 이렇게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그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그 스토리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파생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렇게 하는 머리를 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경우 보시면 그게 뚝딱 나올 것 같지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방시혁을.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시혁은 그거를 기획부터 한 거예요. 기획부터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거 하나 가지고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수그러질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그 그룹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 그 IP 공동 개발 및 자체 IP 개발로 신규 수익 모델 구축하고, 그다음에 메인 프로덕션 제작사 인수로 급증하고 있는 제작 수요를 대응해서 밸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포인트가 2019년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다음에 디즈니,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 등 굵직한 글로벌 컨텐츠 기업 고객사를 보유했고, 스토리 기획, 원화, 동화 제작, 편집, 녹음 전 과정에 참여해서 수주 단가가 굉장히 높다.
물론 요거를 하는 전문가 집단을 얘네들은 갖고 있겠죠. 다 직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 집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워낙에 이제 OTT 쪽이 그 인기가 높다 보니까 경쟁률도 세잖아요. 1700대 1. 경쟁률도 세고, 그 다음에 공모 자금은 한 195. 공모 자금을 보면 이 회사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꺾였죠. 19년에서 20년 성장했는데 20년에서 21년 꺾인 거예요. 꺾였고,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60억, 그 다음에 한 140억대 이렇게 이제 꺾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21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네요. 21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났고, 수치가 밑에 보시면 22년도 3분기가 매출액이 190억. 그러니까 19년도부터 보면 139억, 170억, 21년도에 꺼졌다가 다시 22년도는 3분기가 190억이니까 한 250억 정도 되겠죠. 다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7억이면 10%가 좀 넘으니까 영업이익은 나쁘진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락업을 그래도 한 그 36% 정도를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썩 흐름은 좋진 않네요. 지금 상장을 했을 때 급등은 했는데 한 2, 3일 있다 좀 빠지기 시작해서 이 정도 해서 시총은 한 2,200억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시총 자체는 작진 않고 주가는 조금 흘러내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 주가 흐름은 왔다 갔다 할 거고. 자, 꿈비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코스닥 일반 상장을 했는데요. 왕구 쪽이에요. 왕구 쪽, 그러니까 유아용 놀이방 매트하고 침구류 원목 가구, 그다음 유아용품 제조 판매하는 건데, 공모자금 100억이잖아요. 근데 꿈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상장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영유아 제품 그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제가 50만이었거든요. 그 유아 출생률이 50만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면은 수요 자체가,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 산부인과든 뭐 그 산후조리원이든 지금 요새 산후조리원 보기가 힘들잖아요. 보시면은. 없어요, 없어. 애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 꿈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출생률이 더 나아질 거냐?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좁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자기의 매출과 순이익률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제품을 조금 다양화도 해야 될 거고, 고부가 가치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아용품으로 시작해가지고 걔네들이 자라면서 그 시장도 같이 먹어가는 성장 계획도 좀 잡아야 될 거고, 그래서 꿈비는 늦으면 늦을수록 상장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업종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상장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취지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동남아,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 자체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신규 해외 브랜드 유통을 해서 브랜드를 추가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익률을 높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백화점 및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통해서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18년하고 22년에 이 회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60년 만에 그 인구 감소에 따른 현금성 출산 장려책의 수혜 그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내 요게 이제 얘네들이 이 시장을 공모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어필을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아용품 시장은 2015년 48만 명에서
2.4조 규모에서 수는 줄어들었잖아요. 20만 명대로. 그런데 규모는 4.4조 원대로 규모로 성장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템도 많아지고 단가도 비싸지고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키움증권이 이제 주간 회사인데 요번 공모가 선정을 해서 비교 가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피오그룹의 펄을 선정해서 가치 평가에 활용을 했는데 시디즈, 퍼시스, 오하이엠 아이덴티 사실은 이게 유아용품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피오그룹을 좀 퍼가 좀 좋은 회사들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퍼가 6.5니까 이게 이제 낮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 버리면 공모가 수준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유사기업에서 피오그룹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매출을 보게 되면 8기니까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00억 20년도 184억에서 200억이니까 약간 한 10% 정도 성장을 한 거네요. 10%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200억에 23억이니까 한 10%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그렇게 갖고 진행을 했던 거고 22년 3분기를 보시게 되면 21년 그 매출을 이미 거의 넘어가죠. 그러니까 작년 매출은 21년보다는 어느 정도는 더 클 거다. 한 260억, 70억 정도 보면 되겠죠. 260억, 70억.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공모가가 출발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이제 조금 흘러내리네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주가들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올라가는지 좀 참조를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노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닥에서 코넥스에서 상장 폐지하고 코스닥으로 올라간 얘기가 아니라 이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바로 이전 상장한 얘기예요.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바이오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올해 이제 2월 20일 날 상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탈모 및 피부 관리 제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항노화 솔루션 전문이다. 자, 이 표현을 왜 썼는지 아세요? 항노화가 뭐냐면 안티에이징이에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하면 뭔가 최첨단 같고 회사가 슈팅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HMR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는 HMR 합니다. 완전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패키징이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는 게 용어에서도 이제 그렇게 포장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모발 두피 관리 시장은 미용과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도가 높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글로벌 기준으로 시장이 한 120조 원, 국내 기준으로 한 3조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차병원하고 기저귀 만들 때 기저귀 시장이 5천억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저귀 시장이. 근데 기저귀 이제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저귀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5천억밖에 안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 3조 원이면 그래도 굉장히 큰 거예요, 시장 규모가. 큰 거고. 탈모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 근데 이제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초기 예방과 진단, 관리까지 종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홈쇼핑, 다른 경쟁사들은 홈쇼핑 채널에서 주로 판매를 되는데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로 판매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는 내용하고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는 내용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병원 거는 비싸요. 홈쇼핑은요, MD들 만나서 제가 홈쇼핑도 한 월에 20억씩 팔았었거든요. 가왕 거, 일본의 가왕이라고, 메리즈 기저귀를 팔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차병원하고 같이 만든 아가원 기저귀도 팔았었고 했는데,
MD를 만나서 딱 얘기를 하면 첫 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가 낮추시고요. 제품 더 넣으시고 양 늘리시고.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그 홈쇼핑을 오래 하면 적자네, 적자. 잘못하면. 적자나기 때문에 보통 홈쇼핑을 왜 하냐면 내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광고비 쓴다는 개념으로. 근데 홈쇼핑만 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많지가 않아요, 케이스가.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을 잘못 내면 그 저가계 제품이라는 인식을 좀 받거든요. 잘못 운영을 하면.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고, 근데 이제 병원 영업도 만만치는 않아요. 병원 일단 깔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 병원은 또 어떤 케이스냐면,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팔리는 수준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재고가 쌓이면 나중에 또 창고로 들어가지고 다시 재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좀 부가가치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채널을 갖고 있다.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속 얘기는 다 못하면서.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좀 높게 선정하기 위해서 클리오와 세와 PNC 등 코스메틱 기업을 피어그룹에 포함시켰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그 피부 관리 제품 코스메틱이 맞는데 탈모는 코스메틱 제품 아니거든요. 이 탈모가 어정쩡해요. 의료 쪽과 그 코스메틱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요새는 탈모라는 그 표현으로 해가지고 제품도 못 만들게 해요, 식약처에서. 그 몇 년 전에 그걸 못 쓰게 했어요. 못 쓰게. 제가 예전에 차병원하고 줄기세포 마스크팩 제가 독점권 갖고 와서 그 홈쇼핑에다 때린다고 하니까 MD들이 다 자기 독점 달래요. 무조건. 그때가 언제냐면 마스크팩 한참 뜰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스크팩만 했다면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 마스크팩이라고 하니까 MD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독점 받으면은 연에 300억은 팔겠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특히나 차병원 거 갖고 만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방송을 못 들었어요. 제품 만들고. 왜 못 들었냐면 그 스템셀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일단. 줄기세포라도 쓸게요. 줄기세포도 안 나. 허가가 안 나오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의 어떤 용어에 대한 그거를 쓰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거냐, 쓰지 못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거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IR 할 때야 뭐, 뭔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공식화 해가지고 제품에 박아놓거나 그 방송을 탄다거나 할 때는 못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가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을 같이 공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서, 여기 그렇게 포함을 시켰고, 이게 평균표가 26.78이고, 그래서 얘네들 3분기 연한산 당기 순이익률 15억에서 곱하면 391억의 기업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당 평가로 치면 3,212원인데 요거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할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를 이렇게 잡은 거죠.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잡았다. 피어그룹은 국내 코스메틱 상장사 다만 LG하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잡고 싶었겠죠. 피어그룹으로. 잡고 싶었는데 거래소에서 막았겠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네가 사이즈가 다른데. 막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84%란 말이에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방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제외를 시키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노지는 공모 과정에서 이 안티에이징 솔루션 제공이다. 우리는 단순한 화장품이나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수요 예측은 1,600대니까 성공을 한 거고 공모 자금은 한 78억 정도 공모 자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이 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1년 기준으로 보면 그 매출액이 93억, 영업이익이 23억. 굉장히 높잖아요. 안 봐도 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알 것 같아. 이런 회사가 매출 90억대 하는데 23억 순이익 영업이익을 낸다? 당기 순이익이 22억이다?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떤 관리를 어떻게 비용을 앞뒤로
분산시켰는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진짜로 순이익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은, 채권은 조금 낮게 들어와도 일단 순이익으로 계산을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 고민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는 구주 매출은 없네요. 그냥 신주로만 260만 주 발행을 했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률은 계속 늘어난다. 성장하고 있다. 그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2월 20일. 자, 2월 20일이면 요때. 자, 코넥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가다가 여기에 이제 이전 상장할게 하니까 찍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코넥스에서는 사실은 거래하기 힘들어요. 코넥스에서는 조금 팔면 떨어지고 조금 사면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코넥스는 거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코넥스는 유통시장으로는 별로 그 질이 좋은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야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차익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증자도 땡기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접근하셔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저랑 손잡고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가셔서 저는 제가 그 회사를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면 옆에서 같이 그 과실을 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업종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돼야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업종별로 다르고. 그러나 다만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터부시한 업종들은 안 된다. 쉽지 않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소개해드린 그 사례가 기가 막히게 이번에 그걸 살짝 벗어난 업종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한 거예요. 매출액도 기술 특례 개념 같은 경우에는 높을 필요는 없다. 100억에서 왔다 갔다. 다만 순이익은 조금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장을 하려면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영속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의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성장성이나 영속성 면에 보면 다른 경쟁사가 단가 치고 나오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가는 업종 같은 경우는 통과하기가 깔깔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깔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제조업체는 어느 단계를 넘어가 있구나. 망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을 때 거래소 위원들은 무슨 책임을 갖고 있냐면, 이거 상장시켰다가 트러블이라도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는 항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라는 것도 사실은 개념이 좀 딱 하나로 끊어갖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적어도 한 5년, 10년간은 뭐 끝도 없겠어. 그 정도였던 볼륨을 갖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상장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폐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회사의 성장을 같이 하겠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목표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거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IPO 할 그 작업이 훨씬 돈도 되고 많아요. 일이. 그러니까 IPO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리 IPO 작업이 있고 IPO가 있고 포스트 IPO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 번.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프리 IPO도 아니고 IPO도 아니고 포스트 IPO예요. 포스트 IPO에서 돈도 제일 많이 되고, 포스트 IPO 가야지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보험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에 조금 답을 드리면, 상장에 관련한 준비는 다 한다. 그러니까 주관사의 역할은 뭐냐면, 회사가 갖추어진 다음에 절차를 밟는 건 주관사가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준비가 되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상장을 가기 위한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필요한 인력 소싱하고,
파트너사 영입하고 투자 영입하고 필요한 회사들 M&A 땡기고 회사 구조 만들고 IFRS 전환시켜주고 주관사 적정한 주관사 데리고 와서 주관사 계약 체결해주고 IR하고 회사 사업계획서 같이 만들고 D-1년인데 사실은 상장 준비는 3년에서 한 5년은 잡아야 돼요. 3년에서 한 5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주관사들이 하는 프로세스예요. 이거 주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멤버들이 있어요. 저는 요걸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 앞에서 작업을 다 해놓고 전문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장 작업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되게 어느 정도는 나와요. 비용이 꽤 나와요. 비용이 꽤 나오는데 갖고 오는 피드백이 크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 건데 상장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고 상장 유지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장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정감사 신청을 했을 때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 외감했을 때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 IFRS 전환할 때 비용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관련한 그 이제 주담이라든지 공시 담당자 뽑아야 되는 그런 비용,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주라든지 스탁옵션 같은 거 만들 때 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상장 이제 유지 비용이란 건 뭐냐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시를 계속 해야 되는 공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담, 공시 담당자 그리고 해마다 이제 외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문제가 이슈가 있을 때 지정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꾸준히 들어가요. 꾸준히 들어가는데 요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대표 주관에서 선정하는 거, 1차 예비 실사하는 거 제가 다 밟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회사 내부 규정이라든지 뭐 정관이라는 것도 다 밟아야 되고 IFRS 전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감사 우리 신청 들어가는 지정감사도 신청을 해야 되고 금감원에다가 요거 진행하는 부분들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들 그거는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앞에서 다 작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좀 이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세련되게 만들어 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밑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 밑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퍼 규모가 또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증거신고서 제출하고 IR하고 수요 예측하고 그 다음에 공모자금 납입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다 얽혀서 돌아가요.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얽혀서. 그리고 한 회사가 한번 밟아봤다가 그 회사와 똑같이 다른 회사가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주관사를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궁금해. 그래서 주관사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관사는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퍼포먼스가. 이게 보면 이제 주관사 역할은 이런 이제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실사를 먼저 하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예비 실사라는 게 뭐냐면 회사를 한번 싹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회계 감사하는 거 비슷한데 그 재무제표도 싹 까보고 그 회사의 조직도도 한번 싹 까보고 그 다음에 그 부서장들 다 미팅도 면담도 한번 싹 해보고 정관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 규정 같은 것들 어떤 거 갖고 있는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플로우는 업무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재무와 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자금하고 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짬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실제로 누가 담당을 하는 건지 영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거래처들은 성격이 뭔지 뭐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리고 이 거래처의 어떤 그 영속성이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경영에서 대체가 되는 건지 왜 정말로 이게 그 상장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관사가 그러면 상장시킬 가능성이 100%인 회사만 계약하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 왜 안 그러냐면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입도선매를 해놔요. 주관사들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관사 계약을 10개 회사를 했어요 동시에. 근데 1년에 그중에 서너 개만 하는 거예요 상장을. 풀을 갖고 가는 풀을. 근데 많이 갖고 가진 않아요. 캐파에 넘치는 풀을 갖고 가잖아요. 그 팀에 맞게 풀을 갖고 가는데 왜냐하면 저같이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일을 많이 시켜요. 근데 경험이 없는 그 회사들은 1년에 한 번도 미팅 안 해요. 예비 실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으면 뭐뭐뭐를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예비실사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예비실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비실사를 쭉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고치면 됩니다. 라고 그냥 쭉 레포팅을 써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돈 주고 레포팅을 받으려고 그러면 1억, 2억짜리예요. 1억, 2억짜리. 실제로 그 주관사 멤버들이 대부분 다 회계사예요, 요새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회계사들이에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쳐가라, 수정해야 될 부분들 쭉 정리하는 게 이제 예비 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표님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최대한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솔직함에도 불구하고 좀 가려야 될 부분 저하고 얘기를 먼저 하시자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발목 잡습니다. 100% 잡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거든요. 자기가 깔깔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 100% 문제가 돼요. 근데 이 회사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그런 트러블들이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초장에 그 트러블들을 얘기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그거를 해결책을 만들면 다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짚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누구한테도 얘기 못한 소갈이 하는 그 당시에는 소갈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들. 그래서 저는 그 대표님들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해요. 계속. 회사의 업무 얘기가 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 내가 대표님 믿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야지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빨리 캐치할수록 또 빨리 알릴수록 정답을 빨리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회사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숨기지 말고 보여주고 불충분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서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예비실사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로부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공모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에 이제 현재 사업의 가치도 어필해야 되지만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를 해서 미래 밸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운원해서 최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게 그 체질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회사의 체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밸류가 날 땐 조금 자금 받아서 부가치를 더 키우고 또 큰 자금 받고 부가치를 더 키운 다음에 상장을 가는 거예요. 가치를 키워서. 어쨌든 가치를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고. 하다못해 콜옵션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은 몰라. 내가 지분만 나간다고 생각을 해. 지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머리만 맞대면. 그 회사에 맞게끔만 방법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리미리 관련 산업에 대한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주관사가 관련 밸류에이션 할 때 적절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장 및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런 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미리미리. 야, 이거 우리 할 거야. 한번 너네도 검토해봐. 그리고 이거 할 수 있게끔 너 이런 지점 있으면 도와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장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양식이나 서류가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 주관사들이 갖고 있어요. 달라고 하면 돼. 어디서 돈 주고 구할 필요 없이. 그때 도움 받으면 돼요. 심지어는 스탁옵션하고 우리 사주 진행하는 것도 기본적인 포맷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자체의 준비도 중요한데 업계의 흐름이나 증권시장의 흐름도 같이 타야지 공모가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기적인 주관사의 토론이 필요하다. 가까이 둬야 돼요, 주관사를. 가까이 둬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주관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보면 이게 현재 올해 3월 현재 기준의 그 상장, 그러니까 주관사 실적이에요. 보시면, 자, 보시면 2023년을 보시게 된다면, 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공모금액 기준으로. 한투증권이 1위에요, 1위. 현재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야? 한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키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업수 보면, 자, 이 공모총액도 중요하지만 기업수도 보셔야 되는 게 공모총액은 큰데 기업수가 많으면 공모가 단가들이 다 낮은 거예요.
한 기업마다 공모가들이 낮은 거예요. 그럼 조그만 업체들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공모 총액은 크진 않은데 기업 수는 굉장히 낮아. 그러면 한 방이 큰 거예요. 큰 업체들 많이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엎치락뒤치락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화, 신한,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미래에셋, KB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커요. 큰 회사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신, 신영, 그다음에 NH, 유진, 키움이 그 바로 밑단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종에 따라서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야, 요 업종의 기특은 얘네들이 잘해. 그리고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관사의 담당이라고 해서 다 잘하진 않아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빨리 접근하는 그래도 그 나름의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 신고서를 잘 쓰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기의 업종, 자기 회사를 잘 알고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증권사들 대상으로 우리 주관사 계약을 할 거니까 RFP 접수해봐야 RFP 요청 서류를 쭉 발송하는 거예요. 쭉 RFP 받아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 연락해서 우리가 면접 보는 거예요. 회사가 면접 보고 그중에 몇 개를 고른 다음에 마지막까지 추가 면접을 보고 우리가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큰 회사들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하죠. 규모가 있는 회사.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 어떻게 하냐면 주변 소개로, 예를 들어서 내가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어. VC 대표한테 여기 주관사 여기가 잘합니다. 한번 연결시켜 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해서 가는 경우들이 소규모인 업체들은 많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료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연락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